그날 새벽 북한 상공에서 헬기 한 대가 사라졌습니다. 탑승자는 단 2명, 조종사 1명, 그리고 또 한 사람.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헬기에 함께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요. 그 밤 누군가는 깊이 잠든 채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오늘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날 밤의 진실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돼요. 사람들은 김여정을 차가운 얼굴의 권력자로만 기억해요. 김정은 옆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던 모습, 회담장에서 냉정하게 메모하던 모습.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녀도 평범한 엄마였어요. 만수대 지구 최고급 저택.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의 그녀는 그냥 두 아이의 엄마였죠. 2024년 12월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가족 넷이 둘러앉았어요. 남편 최철민은 당 간부였어요. 외무성에서 일하는 엘리트였죠. 여정, 오늘 회의는 어땠소? 그냥 그랬어요. 피곤하네요.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만큼은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 두 아이의 부모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식사 후 아이들을 재우는 시간, 엄마 오늘도 이야기해줘요. 큰아이의 이불을 덮으며 말했어요. 좋아, 무슨 이야기 들을래? 공주 이야기요. 김여정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공주가 용감하게 악당을 무찌르고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를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여자아이에게 행복한 결말이란 드물다는 걸요. 특히 김씨 일가의 여자아이에게는요. 큰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작은아이는 이미 코를 골고 있었죠. 두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김여정은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 땅에서, 이 체제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는 국가의 소유가 돼요. 7살이 되면 소년단에 들어가고 학교에서는 수령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죠. 자유롭게 생각하는 법은 절대 가르쳐주지 않아요. 질문하는 아이는 문제아가 되고 의심하는 아이는 반동이 돼요. 김여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양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저 불빛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감시당하고 억압받고 있는지를요. 내 아이들도 저렇게 살게 될까? 백두혈통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감옥에 갇혀 살게 될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땅이 아이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떠날 수도 바꿀 수도 없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어요. 김여정은 정기 검진을 받으러 평양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갔어요. VIP 진료실 담당인은 리성훈이었어요. 45살 은퇴 안경을 쓴 차분한 의사.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는 떨지 않았어요. 김여정의 눈을 똑바로 봤죠. 권력 앞에 굽히지 않는 눈빛. 40년을 살면서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부부장 동무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3시간, 4시간 정도요. 그건 너무 적습니다. 업무량을 줄이셔야 해요. 누가 김여정에게 이런 말을 해봤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40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죠. 김일성 손녀가 아닌 한 명의 환자로 대하는 사람. 부부장 동무도 사람이십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어요. 나도 사람이다. 40년을 김일성 손녀로만 살았어요. 백두혈통으로 혁명가로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하지만 한 번도 그냥 김여정으로 산 적이 없었죠. 그날 이후 그녀는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았어요. 겉으로는 정기검진. 하지만 진료 시간은 점점 길어졌어요. 대화도 달라졌어요. 왜 의사가 되셨어요?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요. 어머니를 병으로 잃었거든요. 저도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정해져 있었어요. 김일성 손녀로 살아야 한다고. 단 한 번도 제 선택이 없었어요. 리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당이 정해준 대로 공부하고 당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고 제 인생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봤어요. 같은 갈증을 느끼고 있었죠. 선택할 수 없는 삶에 대한 갈증. 2025년 2월 14일 묘향산 별장. 그날 두 사람은 선을 넘었어요. 김여정은 생애 처음으로 한 여자로서 사랑받았어요. 김일성 손녀가 아닌 그냥 김여정으로요. 하지만 피임은 하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피임약을 구하기 어려웠고 특히 그녀 같은 사람은 피임약 처방받으면 즉시 의심받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운에 맡겼어요. 그리고 3주 후 2025년 3월 7일 김여정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들었어요. 임신 12주 확인, 손이 떨렸어요. 4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만든 생명. 하지만 기쁨보다 공포가 먼저 밀려왔어요. 집에는 이미 두 아이가 있었어요. 9살 큰딸, 6살 둘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아이까지 낳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남편 최철민의 아이가 아니에요. 리성훈의 아이였죠. 발각되면 김여정만 죽는 게 아니에요. 리성훈도 죽고 그의 가족 3대가 수용소로 가요. 그리고 아이들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큰아이가 뛰어와 안겼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노래 배웠어요. 그래, 어떤 노래? 장군님 노래요. 들어볼래요? 큰아이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9살 아이의 입에서 그런 가사가 나왔어요. 김여정은 웃으며 박수쳤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이게 맞나? 내 아이가 이렇게 잘하는 게. 작은 아이는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엄마, 나 탱크 만들었어. 탱크? 대단한데? 응, 나 커서 군인 될 거야. 장군님 지키는 군인. 6살 아이가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해요. 총을 들고 싶다고 해요. 김여정은 아이를 안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날 밤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바르게 키우고 싶어. 선택할 수 있는 아이로, 자유로운 아이로. 그리고 깨달았어요. 여기서 이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 그 생각은 곧 더 무거운 질문으로 이어졌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2025년 3월부터 보위부는 김여정을 미행하고 있었어요. 김정은의 지시였죠. 여동생 행동이 이상하다. 평양을 자주 벗어나고 병원도 너무 자주 간다. 보위부 요원 5명이 김여정을 24시간 감시했어요. 병원 6번 방문, 평양 외곽 초대소 4번, 묘향산 별장 3번 모두 기록됐어요. 4월 15일 결정적 증거를 잡았어요. 묘향산 별장에서 김여정과 리성훈이 함께 있는 걸 목격한 거예요. 보위부는 즉시 도청 장치를 설치했죠. 4월 17일 저녁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모든 대화가 녹음됐어요. 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훈 동무, 우리 아이예요. 여정 동무, 탈북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 임신, 아이, 탈북, 전부 녹음됐어요. 4월 18일 오전 보위부 부장이 김정은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김정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대요. 손이 떨렸대요. 그리고 폭발했대요. 책상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벽을 주먹으로 쳤대요. 백두 혈통의 먹칠을 긴급 명령이 내려졌어요. 리성훈을 즉시 체포하라. 가족도 함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모두 제거 대상이다. 4월 21일 새벽 3시 보위부가 리성훈의 집에 들이닥쳤어요. 쾅! 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갔어요. 잠에서 깬 리성훈이 끌려갔죠. 아내도 부모도 형제도 8명 전부 보위부 지하신문실. 리성훈이 의자에 묶였어요. 72시간 밤낮으로 고문당했어요. 전기고문, 물고문. 김여정을 유혹했느냐? 계획적이었느냐? 탈북을 사주했느냐? 리성훈은 부인했어요. 서로 사랑했습니다. 제가 유혹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4월 23일 강요에 의해 거짓 자백서를 썼어요. 보위부가 원하는 내용대로요. 4월 25일 사형 선고, 재판도 없이, 변호인도 없이 그날 오후 5시 평양 외곽 처형장. 리성훈이 기둥에 묶였어요. 3일간의 고문으로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죠. 총 집행반 5명이 소총을 들었어요. 리성훈이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 김여정의 얼굴을 떠올렸을 거예요. 뱃속 아이를 생각했을 거예요. 집행,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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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5발의 총성. 45년의 삶이 끝났어요. 김여정은 그날 밤까지도 몰랐어요. 리성훈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병원에도 안 나왔죠.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4월 27일 김정은이 김여정을 집무실로 불렀어요. 둘만, 경호원도 비서도 다 내보냈어요. 앉아라. 김여정은 의자에 앉았어요. 김정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임신했느냐? 심장이 멈췄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대답하라. 사실이냐? 김여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침묵이 곧 인정이었어요. 김정은이 폭발했어요. 미쳤냐? 누구 자식이냐? 기혼자 의사 자식을 배냐? 김여정은 반박했어요. 사랑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한 여자로서 사랑받았어요. 이 아이는 제 선택으로 만든 유일한 거예요. 김정은이 비웃었어요. 사랑, 선택, 내가 누군지 잊었냐? 넌 김일성 손녀다. 백두혈통이다. 그리고 최후 통첩을 했어요. 당장 낙태하라. 5월 20일 땅 회의에서 자아 비판하고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라. 이게 마지막 기회다. 김여정은 거부했어요. 싫어요. 이 아이는 지킬 거예요. 김정은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죽는다. 그 아이와 함께 집무실을 나왔어요. 김여정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심은 굳어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배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아가. 성훈 동무는 어디 있을까?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리성훈에게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탈북.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어. 남은 시간은 23일. 5월 20일 전에 반드시 탈출해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슬기와 준혁이는 어떻게 하지? 4월 28일. 김여정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북한 공군 조종사 파일에 접근했어요. 극비 문서였죠. 밤을 새워 파일을 뒤졌어요. 100명이 넘는 조종사들.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누가 나와 함께 목숨을 걸 수 있을까? 4월 30일 밤 11시 한 파일에서 멈췄어요. 리명철 40세 공군 대좌 MI-27 헬기 조종사 경력 15년. 중요한 건 다음이었어요. 2024년 12월 아들 리진호 18세 정치범 수용소 수감 죄목당 간부의 부정부패를 목격하고 상부에 보고했으나 오히려 처벌됨.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부당하게 잃은 아버지. 얼마나 분노하고 있을까? 얼마나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있을까? 5월 2일 김여정은 순안 공군기지를 시찰했어요. 리명철 대좌를 만났죠. 대좌 동무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체제가 정말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리명철이 놀라 그녀를 봤어요. 김여정이 이런 말을? 김일성 손녀가? 저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대좌 동무 아드님이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냈는데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었던 체제입니까? 리명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부부장 동무, 저도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15년간 충성했는데 제 아들이, 18살 아들이 지금 수용소에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여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약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나다니요. 남쪽으로요? 자유, 대한민국으로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리명철은 아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수용소에서 굶주리고 있을 아들. 하지만 아내와 딸은 구할 수 있었어요. 모시겠습니다. 네, 제 앞에 앉아 계신 부부장 동무를요. 남쪽으로 모시겠습니다. 5월 7일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언제 떠나는 게 좋겠습니까? 김정은 동지가 평양을 비우는 날이 좋겠습니다. 5월 17일입니다. 오빠가 원산으로 현지 지도를 가요. 그럼 5월 17일입니다. 새벽이 좋겠습니다. 몇 시가 적당할까요? 새벽 5시 반쯤입니다. 경비 교대 시간이거든요. 계획을 짰어요. 첫째, 김여정은 순안 공군기지 시찰 명목으로 방문해요. 둘째, 리 대좌가 훈련 비행 명목으로 헬기를 준비해요. 셋째, 이륙 후 처음에는 평양 상공을 돌며 정상 비행을 유지해요. 넷째, 그 다음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다섯째, 고도를 최대한 낮춰요.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요. 가장 위험한 구간이 어디입니까? 휴전선 북쪽 10km 구간입니다. 대공포가 가장 많은 곳이죠. 피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리명철이 물었어요. 부부장 동무 혼자 오시는 겁니까? 네. 가족은요? 김여정이 침묵했어요. 부부장 동무 MI-27 헬기는 조종사 포함 최대 탑승 인원이 2명입니다. 무게 때문이에요. 장거리 비행하려면 연료를 최대로 실어야 하고 그러면 승객은 1명만 가능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은? 김여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김여정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당 회의 참석, 보고서 작성, 오빠에게 업무 보고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요.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어요. 아이들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5월 10일 저녁, 슬기야, 엄마랑 산책 갈까?
좋아요. 대동강변을 걸었어요. 손을 꼭 잡고요. 엄마, 나 나중에 커서 뭐가 되면 좋을까? 슬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나 노래 잘한다고 선생님이 그랬어. 가수 되면 안 돼? 물론이지. 우리 슬기 노래 정말 잘하잖아. 엄마, 나 나중에 남쪽 노래도 불러보고 싶어. TV에서 몰래 봤는데 너무 예뻤어. 김여정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슬기야, 그런 말 밖에서 하면 안 돼. 알았지? 응, 알아. 엄마한테만 말할게. 그날 밤 김여정은 울었어요. 슬기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자유로운 곳에서 키우지 못해서. 5월 13일 준혁이와 블록 놀이를 했어요. 엄마, 같이 만들어요. 그래, 뭐 만들까? 집, 큰 집? 응. 엄마랑 아빠랑 누나랑 나랑 다 같이 사는 큰 집. 준혁이는 열심히 블록을 쌓았어요. 김여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사는 집, 그게 가능할까? 5월 16일 밤 마지막 저녁 식사. 엄마, 이거 맛있어요. 슬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준혁이는 밥을 흘리며 먹고 있었어요. 준혁아, 천천히 먹어. 응. 남편 최철민이 물었어요. 여정, 요즘 안색이 안 좋소. 괜찮소? 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식사 후 아이들을 재웠어요. 큰딸 슬기가 물었어요. 엄마, 동생 언제 나와? 곧이야, 슬기야. 나도 동생 보고 싶어. 엄마, 동생 이름 뭐로 지을 거예요? 자유. 자유라고 지을까 생각 중이야. 자유. 예쁜 이름이다. 엄마, 나도 동생이랑 놀아줄 거야. 동생한테 노래도 불러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김여정은 딸을 꼭 안았어요. 슬기야, 엄마가 너 많이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요. 준혁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손에 장난감 탱크를 쥐고요. 김여정은 준혁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여정, 네, 당신 무슨 계획 있소?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뭔가 결심했다는 걸요. 철민 동무, 말하지 않아도 알겠소. 하지만 물을 수는 없소. 왜요? 묻는 순간 대답을 듣게 되니까요. 그러면 저도 함께 죽어야 하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아이들은 제가 지키겠소. 고마워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하시오. 뭔데요? 뱃속 아이만은 꼭 살리시오. 김여정은 울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소. 당신도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해요. 5월 17일 새벽 4시, 김여정은 일어났어요. 잠을 잘 수 없었거든요.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바지 정장, 평소 입던 옷이었죠. 배낭을 챙겼어요. 중요한 문서 몇 장, 미화 5만 달러, 어머니 고영의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40년의 삶을 이 작은 배낭에 담았어요.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마지막이야. 아이들 방으로 갔어요.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슬기와 준혁이가 나란히 자고 있었어요. 큰딸 슬기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9년간 키워온 딸,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슬기야, 목이 메었어요. 미안해, 슬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동생을 보고 싶다고 했지? 엄마가 동생을 꼭 지킬게. 내가 컸을 때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엄마는 내 동생을 지키려고 떠나는 거야. 셋 다 데려가면 셋 다 죽어. 헬기가 무게를 못 버텨. 그래서 하나만이라도 살리려고. 하지만 너도 너무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슬기야. 착하게 자라. 아빠 말 잘 듣고 남조선 노래 부르고 싶다고 했지?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는 마음껏 불러. 자유롭게. 그때 다시 만나자, 슬기야. 눈물이 슬기 얼굴에 떨어졌어요. 슬기가 움직였어요. 엄마, 잠꼬대였어요. 김여정은 숨을 멈췄어요. 슬기가 다시 잠들었어요. 둘째 준혁이 곁으로 갔어요. 6살 아들이 장난감 탱크를 안고 자고 있었어요. 작은 손을 잡았어요. 준혁아, 엄마를 용서해. 내가 엄마 어디가? 라고 물어도 엄마는 대답할 수 없었어. 군인 되고 싶다고 했지? 장군님 지키는 군인? 준혁아, 나중에 커서 알게 될 거야. 지킬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걸. 너 자신을 지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 착하게 자라. 아빠 말 잘 듣고 누나 잘 돌봐줘. 누나는 너보다 더 힘들 거야.
엄마가 떠난 걸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미안해, 준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준혁이 손을 놓았어요. 마지막으로 두 아이를 바라봤어요. 안녕. 방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에 기대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5분 후 거실로 갔어요.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을 놓았어요. 남편에게 쓴 편지였어요. 철민 동무,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슬기와 준혁이를 부탁하오. 엄마가 어디 갔냐고 물으면 말해주시오. 엄마는 동생을 지키러 갔단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요. 여정. 탁자 위에는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4명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작년 겨울에 찍은 거였어요. 김여정은 그 사진을 가방에 넣었어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현관으로 갔어요. 뒤를 돌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돌아보면 다시 못 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나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소리 나지 않게요. 복도에 섰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작은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멈췄어요. 깨어났나? 다시 조용해졌어요. 잠꼬대였나 봐요. 김여정은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계단 한 계단.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평소 타던 검은색 벤츠였어요.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 현실을 바탕으로 가족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극적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두고 와야 했던 선택은 지금도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부장 동무 순안 공군기지로 가십니까? 네. 차에 올랐어요. 뒷좌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만수대 저택이 멀어져 갔어요. 40년을 살았던 곳, 아이들이 자고 있는 곳, 다시는 볼 수 없는 곳. 김여정은 배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아가. 우리 함께 가자. 자유로운 땅으로. 슬기와 준혁이를 위해서라도 엄마가 꼭 살아야 해. 언젠가 다시 만나려면 엄마가 살아서 증언해야 해. 북한이 어떤 곳인지, 왜 엄마가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차는 달렸어요. 평양의 새벽이 지나갔어요. 곧 해가 뜰 거예요. 슬기와 준혁이가 일어날 거예요. 엄마를 찾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없을 거예요. 아빠가 말할 거예요. 엄마는 멀리 갔단다.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얼마나 울까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차창 밖으로 평양의 불빛이 보였어요. 안녕, 평양. 안녕, 내 아이들. 엄마가 꼭 다시 올게. 통일이 되면, 자유가 오면, 그때 다시 안아줄게. 미안하다고 말할게. 사랑한다고 말할게. 새벽 5시 20분. 순안 공군기지 도착. 공안 공군기지. 기지 사령관이 나와서 맞이했어요. 부부장 동무 이른 새벽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혁명 과업에 새벽도 밤도 없지 않습니까?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죠.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MI-27 로터가 이미 천천히 돌고 있었어요. 웅웅웅 낮은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리명철 대좌가 조종석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죠. 그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호원들에게 말했어요. 30분만 시찰하고 돌아올 것이니 여기서 대기하시오. 알겠습니다. 부부장 동무. 경호원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김여정이 짧은 시찰 비행을 하는 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헬기로 걸어갔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어요. 정말 가는구나. 아이들을 두고 헬기에 올랐어요. 뒷좌석에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맸죠.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가, 무서워도 참아야 해. 우리 함께 살아야 해. 리명철 대좌가 뒤를 돌아봤어요. 정말 하시겠습니까? 남쪽으로 가주십시오.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앞을 봤어요. 관제탑에 교신했어요. 순안타워, 여기는 철매치로. 부부장 동무 탑승. 훈련 비행 출발 요청. 철매치로 26허가. 고도 500m 유지. 철매치로 26허가 확인. 로터가 빨라졌어요. 웅웅웅웅웅. 점점 빨라지는 회전음. 바람이 일었어요. 먼지가 날렸죠. 헬기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지상이 멀어졌어요. 기지 사령관이 작아졌어요. 경호원들이 작아졌어요. 새벽 5시 32분. 26. 김여정은 창밖을 봤어요. 평양이 눈 아래 펼쳐졌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40년을 살았던 곳, 어린 시절 뛰놀던 곳, 부모님과 함께했던 곳, 아이들이 자고 있는 곳,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 안녕. 눈물이 흘렀어요. 헬기는 평양 상공을 선회했어요. 정상적인 훈련 비행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죠. 5분간 리명철 대좌가 관제탑과 교신했어요. 평범한 훈련 비행 보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5분이 지나자 리명철이 조금씩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남쪽으로 아주 조금씩 자연스럽게, 그리고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500m에서 400m로, 다시 300m로, 200m로.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어요. 새벽 5시 48분 순환 관제탑의 레이더 근무자가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철매치로가 승인된 공역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관제탑에서 무전이 날아왔어요. 철매치로 현재 위치 보고하라. 승인된 공역을 벗어났다. 리명철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타워, 여기는 철매치로. 엔진 경고등 점등. 비상 절차 진행 중. 미리 준비한 거짓말이었어요. 관제탑이 잠시 침묵했다가 응답했어요. 철매치로 상황 파악. 가장 가까운 기지는 황주 비행장. 방위각 180도. 하지만 리명철은 정반대 방향으로 기수를 돌렸어요. 남쪽으로 휴전선을 향해. 관제탑이 다시 무전을 보냈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어요. 철매치로 항로 변경하라. 즉시 응답하라. 리명철이 김여정을 돌아봤어요. 마지막 확인이었어요. 김여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명철이 무전기를 껐어요. 찰칵.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새벽 5시 52분 순환 관제탑이 상부에 긴급 보고했어요. 헬기 타령, 철매치로가 남하 중 몇 분 안에 북한군 전체에 비상이 걸렸어요. 사이렌이 울렸어요. 삐삐삐삐. 기지 사령관이 승객 명단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죠. 김여정 부부장.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즉시 상부에 보고가 올라갔어요. 당 중앙으로, 보위부로, 그리고 원산에 있던 김정은에게 새벽 5시 55분 김정은의 숙소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잠에서 깬 김정은이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냐? 수령님, 중대 사항입니다. 여정 동무가 탈북을. 김정은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김정은이 미쳤다고 해요.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들을 부쉈대요. 긴급 명령이 내려졌어요. 당장 격추하라. 여정이를 죽여라. 살려서 남쪽으로 보내지 마라. 새벽 6시 전국 북한 방공사령부에 격추 명령이 하달됐어요. 김여정 탑승 헬기 무조건 격추. 생사불문. 휴전선 인근 모든 대공포 진지에 비상이 걸렸어요. 군인들이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대공포에 포탄을 장전하고 레이더로 헬기 위치를 추적했죠. 헬기 안 리명철이 출력을 최대로 올렸어요. 시속 230km. 헬기가 미친 듯이 달렸어요. 김여정은 좌석에 몸을 밀착시켰어요.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꽉 쥐고 한 손으로는 배를 감쌌죠. 고도는 계속 낮아졌어요. 100m, 50m, 30m. 나무 꼭대기가 헬기 바로 아래로 스쳐 지나갔어요. 전봇대가 눈앞에 보였죠. 새벽 6시 3분 판문점 북쪽 10km 지점. 북한군 대공포 진지. 포수들이 헬기를 조준했어요. 23대공포. 1초에 18발을 쏠 수 있는 무기.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어요. 사격 시작. 탕탕탕탕탕탕탕탕. 귀를 찢는 포성. 붉은 예광탄이 새벽 하늘을 가르기 시작했어요. 헬기를 향해 날아왔어요. 리명철이 급하게 조종했어요. 좌로 헬기가 왼쪽으로 급선회했어요. 우로 다시 오른쪽으로 급상승, 급하강. 헬기가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김여정은 좌석에서 몸이 튕겨나갈 뻔했어요. 안전벨트가 몸을 파고들었죠. 배를 꽉 감았어요. 미안해 아가. 조금만 참아. 쾅! 첫 번째 포탄이 헬기 꼬리를 스쳤어요. 폭발음과 함께 파편이 동체를 때렸죠. 헬기가 크게 흔들렸어요. 조종석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하지만 치명적인 손상은 아니었어요. 리명철이 계속 회피 기동을 했어요. 15년 경력이 빛을 발했죠. 쾅! 두 번째 포탄이 헬기 옆구리를 스쳤어요. 동체에 구멍이 뚫렸어요. 바람이 휙 하고 들어왔어요. 김여정의 머리카락이 휘날렸죠. 쾅! 세 번째 포탄이 로터 근처를 스쳐 지나갔어요. 단 3cm 차이, 3cm만 더 가까웠으면 로터가 부러졌을 거예요. 그럼 즉시 추락. 하지만 피했어요. 기적적으로 대공포 사격은 계속됐어요. 10초에 100발, 20초에 200발. 하늘이 포탄으로 뒤덮였어요.
하지만 리명철의 미친 회피 기동 덕분에 직격탄은 피했어요. 김여정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배를 두 손으로 감쌌죠. 살아야 해. 우리 살아야 해 아가. 슬기와 준혁이를 위해서라도 엄마가 살아서 증언해야 해. 왜 엄마가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북한이 어떤 곳인지. 새벽 6시 5분, 휴전선 1km 전,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마지막 대공포 진지가 남아있었어요. 최후의 저지선, 포수들이 미친 듯이 쏘기 시작했어요. 리명철이 마지막 힘을 다해 회피했어요. 우, 상, 하, 헬기가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새벽 6시 5분 30초, 헬기가 군사분 계선을 넘었어요. 휴전선 통과, 철책이 눈 아래로 보였어요. 리명철이 외쳤어요.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김여정은 눈을 떴어요. 창밖을 봤죠. 철책 너머로 남쪽 땅이 보였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살았어. 아가, 우리 살았어. 41분, 새벽 5시 32분부터 6시 13분까지 지옥 같은 41분이었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자유를 향해 날아왔어요. 그러나 김여정의 가슴은 기쁨보다 죄책감으로 가득 찼어요. 슬기야,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너희 동생을 선택했어.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그냥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2025년 6월 13일, 대한민국 파주, 한국군 헌병대가 헬기를 포위했어요. M16 소총을 든 병사들이 총구를 헬기에 겨누고 있었죠. 확성기에서 지시가 나왔어요. 손을 들고 천천히 나오십시오. 조종석 문이 열렸어요. 리명철 대좌가 나왔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탈북자요. 이어서 뒷좌석 문이 열렸어요. 검은 바지 정장을 입은 여성이 내렸어요. 현장 지휘관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TV에서 수없이 봤던 얼굴. 김여정. 저는 김여정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장 김여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정치적 망명을 요청합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41분의 지옥을 견뎌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했죠. 국정원 보호시설로 이송됐어요. 의료진의 검진을 받았어요. 임신 3개월 확인, 태아 건강 양호, 41분의 지옥을 함께 견뎌낸 아기. 의사가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아기가 건강해요. 김여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지켰어. 엄마가 약속 지켰어, 아가. 성운 동무 보고 계시죠? 우리 아기 지켰어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5월 20일,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어요. 북한 김여정의 탈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북한은 즉각 부인했죠. 악의적인 남조선의 거짓 선전. 하지만 한국 정부는 증거를 제시했어요. 김여정의 영상, 헬기 잔해, 탈북 과정 기록.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북한 내부는 대란에 빠졌어요. 김정은이 대숙청을 시작했죠. 순안 공군기지 사령관 체포, 당일 근무자 전원 체포, 방공사령부 간부들 처형, 최소 500명이 숙청됐다고 해요. 그리고 김여정의 가족, 남편 최철민은 즉시 체포됐어요. 당신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었느냐? 몰랐소. 거짓말. 고문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최철민은 진짜 몰랐어요. 구체적인 계획은요. 다만 짐작만 했을 뿐이죠. 결국 최철민은 감시 소홀이라는 죄목으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어요. 그리고 9살 큰딸과 6살 작은아들도 함께. 두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 엄마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빠, 엄마는 멀리 갔단다. 언제 와? 최철민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보위부가 들이닥쳤을 때 슬기가 울며 물었어요.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엄마는요? 엄마도 같이 가요? 최철민은 딸을 꽉 안았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 그렇게 세 사람은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김여정은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국정원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여정 씨, 북한 소식입니다. 남편분과 두 자녀분이 정치범 수용소로. 김여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이들도? 네, 죄송합니다. 김여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니, 안 돼. 아이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어요. 잠도 자지 못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큰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어디야? 무서워. 작은아이가 굶주린 얼굴로 손을 뻗고 있었어요. 엄마,
배고파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애들아, 상담사가 말했어요. 김여정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두고 왔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안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럼 지금 평양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뱃속 아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셋 다 데려가려면 셋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를 살리기 위해 둘을 버려야 했어요. 이게 탈북의 현실이었어요. 2025년 12월 중순, 대한민국 서울의 한 병원, 김여정이 아이를 낳았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김여정은 웃지 못했어요. 아기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 이름은 약속대로 자유라고 지었어요. 자유야, 넌 세 번째야. 너한테는 누나와 형이 있어. 북에 있는 누나와 형이 지금 수용소에서 굶주리고 있어. 엄마 때문에 눈물이 아기 얼굴에 떨어졌어요. 미안해, 자유야. 넌 누나와 형아의 희생으로 태어난 아이야. 엄마는 평생 이 빚을 안고 살 거야. 밤마다 두고 온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큰아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수용소에서 돌을 나르고 있을까? 작은아이는 밥을 먹고 있을까? 엄마를 원망하고 있을까? 자유를 키우면서 아이들을 떠올렸어요. 행복한 순간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자유로운 땅의 공기는 때로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어요. 2026년 6월, 김여정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증언을 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김여정입니다. 북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권력자로서가 아니라 한 어머니로서입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큰딸 9살, 둘째 아들 6살, 그리고 막내 아들 자유. 하지만 두 아이는 지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있습니다. 제가 두고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탈북할 때 헬기는 조종사 포함 2명만 탈 수 있었습니다. 무게 제한 때문이었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세 아이 중 누구를 데려갈 것인지 결국 뱃속 아이만 안고 떠났습니다. 두 아이가 잠든 사이 엄마가 사라졌다는 걸 몰랐죠. 제가 나쁜 엄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셋 다 데려가려면 셋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라도 살리려면 둘을 포기해야 했어요.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탈북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은 항상 누군가를 두고 오는 걸 의미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어요. 북한에는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 부모를 두고 가고, 부모를 살리기 위해 자식을 두고 가고, 형제를 살리기 위해 다른 형제를 포기하고, 이게 북한입니다. 저는 권력자였지만 결국 한 명의 엄마로서 같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 선택은 평생 저를 괴롭힐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김여정은 박수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요. 증언이 끝난 후 한 기자가 물었어요. 김여정 씨, 탈북을 후회하십니까? 김여정은 자유를 안고 있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매일 후회해요. 두고 온 아이들을 생각하면요. 하지만 동시에 후회하지 않아요. 자유를 살렸으니까요. 이건 모순이에요. 하지만 이게 탈북자의 삶이에요. 살아남았지만 완전히 살아있지는 못한 살, 자유를 얻었지만 평생 빚을 안고 사는 살.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두 자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면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요. 그날까지 저는 싸울 겁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이 이야기는 김여정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쟁통에 가난 속에서 시대의 벽 앞에서 자식을 위해 부모를 두고 떠났던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 고향을 등졌던 사람들, 우리 부모 세대가 평생 품고 살아온 선택의 이야기예요. 1950년대 한국전쟁, 부산으로 피난 가는 길, 트럭에는 자리가 없었어요. 한 어머니가 세 아이 중 큰아이 둘만 태웠어요. 막내는 할머니에게 맡기고 떠났죠. 금방 데리러 올게. 하지만 38선이 그어지고 다시는 만날 수 없었어요. 1960년대 독일 광부, 아버지가 홀로 독일로 떠났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땅 밑 깊은 곳에서 10년을 일했어요. 자식 얼굴도 못 보고요.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 어머니가 아기를 고향에 두고 사우디로 떠났어요. 간호사로 일하며 송금했어요.
아기는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이게 우리 부모 세대의 이야기예요. 김여정의 이야기는 낯설지 않아요.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닮아서 더 아파요. 2026년 12월, 김여정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유를 키우고 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여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죠. 자유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첫 단어였어요. 김여정은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그래, 엄마야. 엄마, 자유야, 너에게는 누나와 형아가 있어. 슬기 누나, 준혁이 형아. 너는 그 아이들의 희생으로 태어났어. 엄마는 그 아이들을 두고 왔어. 너를 살리기 위해.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엄마는 아직도 모르겠어. 하지만 너를 보면 생각해. 적어도 한 명은 살렸다고. 두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너라도 살렸다고. 밤마다 북쪽을 바라봐요. 휴전선 넘어 두 아이가 있는 곳. 엄마가 반드시 데리러 갈게. 통일이 되면, 북한이 자유로워지면 그때까지 버텨. 엄마가 너희를 잊은 게 아니야.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김여정은 계속 싸우고 있어요. 유엔에서 증언하고 언론에 인터뷰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해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라. 그곳에 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용기 있는 여성이다. 북한 인권의 상징이다. 하지만 김여정은 알아요. 자신은 영웅이 아니라고. 그냥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두 아이를 희생시킨 평범한 엄마일 뿐이라고.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 거라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세 자녀 중 한 명만 살릴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은 평생의 빚으로 남았어요.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다른 아이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걸. 우리 부모 세대가 그랬어요. 전쟁통의 가난 속에서 김여정의 이야기는 낯설지 않아요. 너무 익숙해서, 너무 우리 부모님 이야기 같아서 더 아파요. 그녀는 지금도 매일 밤 북을 바라봐요. 두고 온 아이를 생각하며, 그리고 품 안의 아이에게 속삭여요. 너는 선택받은 아이가 아니라 선택 때문에 살아남은 아이야. 그 의미를 평생 기억해. 그리고 언젠가 누나와 형아를 만나면 엄마 대신 미안하다고 전해줘. 사랑한다고 전해줘. 이게 탈북의 진실이에요. 자유의 대가는 누군가를 두고 오는 것, 그리고 그 빚은 평생 갚을 수 없어요. 이 영상은 만약의 시리즈로 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